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 컨퍼런스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과 두 분의 패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좌장이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엄나궁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트리의 엄나궁입니다. 이번 패널의 제목을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원래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의 이런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저를 포함해서 총 네 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전체 발제하는 의미에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위한 핵심 기능인 IP가 있고, 그 IP를 조합해서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이 있고, 그렇게 설계된 칩을 제작하는 파운더리 기업이 있고, 이제 그 제작된 것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그런 이제 기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봐서 한 4개의 기업군으로 볼 수 있는데, 해외 같으면 이렇게 굵은 화살표로 이 IP 프로바이더스부터 팹리스 파운더리 패키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의미는 생태계가 이렇게 좀 굳건하게 되어 있다는 측면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밑에 있는 건데 좀 화살표의 굵기가 좀 가늘죠. 그처럼 IP 프로바이드 기업도 거의 뭐 2-3개 정도 기업에 불과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IP를 활용하는 이제 IP를 활용하는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야 되니까 뭐 로열티에 대한 부담이랄지 기술의 종속 같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기업에 있어서는 첨단 공정은 물론 이제 국내에 메모리를 위시해서 이제 대기업이 있지만 일반 그 팹리스 기업이 그걸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 제작된 칩을 실제 평가하고 패키징하는 것도 생태계가 좀 취약해서 해외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설계 관점에서는 그런 설계 기업이 설계 인력이 상당히 인프라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정을 받는 서비스 받는 팹리스 기업에서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재 칩 다이를 만약 키워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작은 다이, 혹은 기존에 만든 다이를 잘 엮어서 패키징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구현 집중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시스템 패키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내에 있어서는 그런 인프라가 좀 취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야지 우리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가 좀 굳건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대형 M&A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타낸 것은 최소 100억 단위가 3자리 이상의 그러한 이제 M&A만 표현한 건데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중반까지 아주 짧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많은 M&A가 일어났었고,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든지 AMD가 잘링스를 인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형 M&A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조차도 혼자서는 서바이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자꾸 받아들여서 더 큰 규모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세계적인 현황이 되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현재 국내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3분기 자료이긴 한데요.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이 설계 전문 기업들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는 이게 한 3자리, 4자리쯤 되는 게 현재는 엘렉스 실리콘 받겠죠. 실리콘웍스가 뭐 2,500억대 3분기에 했었고, 나머지 기업은 3자릿수 혹은 2자릿수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적자이거나 뭐 계속 이제 평형을 이루고 가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팹리스 기업은 최근 한 10년 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객군과 공략 산업군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외연 변화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창업 분위기도 저조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그나마 AI 관련되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창업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투자 계획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K 반도체 전략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K자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마침 이제 국내에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들이 위치적으로 마치 K자 형태로 현재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K자의 그 형태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크게 봐서 삼성전자 같으면 2030년도에 세계 순위 1위를 달성하겠다, 파운드리에 있어서 그런 말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1위도 또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다양한 이런 지역에 투자도 하고, 최근에 뭐 텍사스 같은 데도 파운드리를 새로 짓겠다, 뭐 그런 발표도 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2028년도까지 1,200조, 120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 그러한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의 큰 투자 계획과 이런 이제 그 지역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충북의 반도체 역량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설계 관점에서 총류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조절하는 이제 어버버랄지 센서를 하는 해치텍, 그리고 이제 설계를 좀 이렇게 최근에 AI 반도체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네페스 같은 회사가 포진해 있고, 반도체 공정이나 패키지 관련된 업체는 청주에 또 많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메가나치, 뭐 DB 하이텍을 위시해서 네페스, HT 세미콘 등의 이런 또 그 반도체 패키지 관련되는 전문 회사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데가 청주, 충북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련되는 기업들도 이쪽 지역이 많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북 지역의 강점은 공정과 패키지 쪽에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인프라는 또 정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산업적인 인프라라고 본다고 하면 그 산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과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본이라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수백조 원의 투자가 최근 앞으로 10년 내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하고 기술과 인력적인 측면에서 인프라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발제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위원들께서 기술이나 주로 인력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동순 본부장님께서 신시장과 시스템 반도체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신시장과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간단하게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선순환 발전 구조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과거 이제 선순환 컴퓨터에서 쭉 지금 가전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리더십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 안쪽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나 디지털 그리드 등이 있어서 이제 이동 산업 간의 어떤 융합이 상당히 크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술이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전망 이제 가드너를 보면은 18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한 4%, 3% 이렇게 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원동력에는 VI가 있어서 새로운 시장들이 조금씩 좀 커가고 있는 게 크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시장이 크진 않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시장도 18년 대비 22년에 보면은 상당히 큰 10배 이상의 성장을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같은 경우도 전장화가 되게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부분의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상당히 크게 전망할 걸로 여러 가지 시장 리포트를 통해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사실은 미국 기업의 초기에 과거에 이제 M&A 등을 상당히 대형화, 글로벌화된 시장화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와 같은 특수 화학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 유럽이 적극적으로 공정이나 설계 기술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하게는 TSMC가 대부분의 TSMC가 시장을 한 48% 이상 점유하고 있고요. 각품종 선할 생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수요 증가로 TSMC와 어떤 시장 장악력은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 역시 IC 인사이트 데이터에 보면은 꾸준하게 18년 24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현황인가 바로 봤을 때 대기업 삼성 네, 그렇게 하세요. 글로벌 시장에는 일부 민간이라는 내가 주도한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장 구조가 시장 경계를 유지하고 규모의 연쇄성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성장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대기업보다 포함했을 때 28.3.1%였고 대기업을 제외하면 1%가 아니고 0.2%가 되고 글로벌상의 50개 평균지수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상대적으로 1%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열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열세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실제 중국의 팹리스가 10대 팹리스 기업 중에 10대 팹리스 기업 중에 한 6개 중국 업체가 4개, 미국 업체 6개 정도로 리스트업될 정도로 실제적으로 IHS 리포트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6위, 우리나라를 거의 이제 추월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치고 올라와서 우리나라 6위 정도로 많이 이제 중국한테 추월하고 있는 상황으로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약간 티플 내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만 보더라도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첨단 미세 선폭 공정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TSMC에 비해서는 시장이 이제 클 수는 없는데 한 3분의 1 정도로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첨단 공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TSMC나 대등 위에 있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DBIT나 매그나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첨단 공정이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선순환 사이클이 약간 시장성에 대해서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 미드테크 공정 위주로 일단 발전을 하고 아날로그나 이런 쪽에 집중, 이미지 센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심각성을 고려해서 사실 2019년 4월 달에 그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이라는 어떤 그 발전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원래 이 발전 전략의 비전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어떤 큰 취지 아래 팹리스 시장 점유율과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고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급성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상생 협력, 인력, 기술 한 5개 큰 카테고리로
종합적으로 일단 정부 지원을 발표한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어떤 핵심을 좀 보면 이제 사실 발제의 결론인데요. 이제 실제 반도체는 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에 상당히 민감한 수요의 역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어떤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산업 연계에 관한 어떤 수요 산업의 어떤 니드나 그거의 마켓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반도체 설계에 어떤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 인력의 양성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팹리스들이 수요 기업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R&D 개발 방향이 기본으로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사실은 이제 R&D가 되고 나서 개발 결과물이 나와서 실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개발 때부터 어쨌든 수요 기업하고 연관이 돼서 개발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 방향을 잡아가야 실제 이제 뭐 지역 생태계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제 표준이나 이런 것도 공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글로벌 표준도 좀 선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앞장설 수 있는 형태라고 일단은 뭐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상당히 이제 그 고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나 어떤 산학연 관이 협력을 해서 그 약간 석박사급의 어떤 고급 인력을 좀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인력들이 실제 수요 기업의 니드를 반영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을 키우는 형태로 좀 종합적인 어떤 인력 양성 그리고 수요 기업 연계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기술 발전이나 어떤 지자체 정책들이 좀 발전을 해야 향후 이제 10년, 20년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시죠. 예,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현황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장 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가전 로봇 뭐 이런 그 새로운 그 신제품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만이 그 세트 제품의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점점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해서 4차 혁명으로 갈수록 소프트웨어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요, 이게 조금 이제 오래된 자료긴 한데 2013년 대비 2019년으로 오면서 이 칩 인력하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비교해 보면 소프트웨어 인력의 규모가 칩 인력을 추월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올해 2021년이 되면서는 아마 소프트웨어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우리 국내에 요즘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프리오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거기도 칩 인력보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인력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첫 번째 만들었던 반도체 칩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그 칩의 구조를 소프트웨어 드리븐 방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드웨어는 꼭 필요한 부분, 그것만 하드웨어 칩으로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하나의 트렌드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다음.
근데 이제 대학 교육을 결국 이제 인력 양성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대학인데,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제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좋은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때 그 양성되는 인력은 사실 응용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인력이죠. 그러니까 이 인력들은 소위 말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뭐 게임 회사 이런 데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를 굉장히 잘 알고 하드웨어를 이해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든가 또는 알고리즘을 잘 이해해서 그걸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인베드 소프트웨어, 특히 그 소위 말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인력의 육성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방안을 놓고 볼 때는요, 결국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인베드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칩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칩의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 또는 뭐 이게 이제 모바일 기기라고 한다면 전류 소모를 가장 최적화하고 하려고 그러면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인력들이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기술과 고객,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품 시스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는 인력과 같이 우리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력이 공동으로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 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칩도 개발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도전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그런 인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대학과 기업을 놓고 볼 때 대학은 아주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물론 제가 이제 특히 하드웨어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거 또 그 알고리즘을 일부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든가 또는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든가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거를 이제 대학이 육성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를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은 이제 그 인력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제 아키텍트를 최종 고을로 놓고 인더스트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과 기업의 그 역할을 놓고 보면은 대학은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기본에서도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인력 육성,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그 인력은 이미 뭐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또 기업과 같이 하나 온라인이 돼가지고 그 인력을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아키텍트로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큰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째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최강성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강성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톡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약간 다소 낯설지만 주목받고 있는 최신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패키징 쪽은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진대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인텔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승자를 가를 기술 중에 하나가 패키징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저 사업을 그만할까 하다가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이제 조 단위로 이제 가장 기본인 PCB를 투자를 시작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은 이 패키징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고, 여태까지는 이제 소부장하면 주로 일본 업체 등이 이제 다 쥐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보여드린 기술 개발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 업체들도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처음은 이제 저탄소 기술입니다. 결국 이제 공정 온도를 낮추면 결국 생산 라인 하나당 1년에 60톤씩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신뢰성이라든가 이제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숙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폐수라든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탄소 시대를 맞이해서 공정도 단순화시키고 간략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면에서 있어서도 신소재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 개발이 계속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요거는 이제 TSMC가 2011년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것을 만든 거고요. TSMC는 이때부터 패키징에 하이엔드 패키징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특히 패키징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나 인텔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집적되어 있는데요. 다음을 보시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모듈입니다. 보면은 거의 패키지가 시스템을 구현할 정도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TSMC의 기술을 기반으로 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집중력 있게 따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슈는 이제 점점 칩들이 비싸지니까 결국은 이제 팹에서 이제 여러 먼지들 때문에 결국 불량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이제 줄이려면 칩 사이즈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 사이즈를 작게 하면은 그럼 이제 일들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담은 어디로 오냐면 패키징 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판 안에 옛날에는 10개만 붙이면 된 거를 이제 앞으로는 10만 개, 만 개, 10만 개, 뭐 그렇게 심지어는 1억 개를 붙여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그런 응용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버든이 칩 쪽에서의 비용을 아끼는 버든이 패키지 쪽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일본 소재 또는 일본 쪽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갖고 온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접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해야 되고 또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공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것은 일본과 미국 또는 유럽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은 이제는 패키지 공정 자체가 옛날에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굉장히 작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예 웨이퍼상 또는 패널 레벨이라고 뒤에 보시면 한 600mm by 600mm 정도 이렇게 큰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새로운 장비, 새로운 소재가 나와야 되고요. 계속 제가 지금 한 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신소재, 신공정 개발이 계속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험 숙제를 받은 게 일본 쪽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나 또는 미국의 업체나 거의 비슷한 거를 시험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잘 풀어낼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과연 대만을 이길 것인가, 인텔을 이길 것인가, 우리가 그 답을 하는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역량을 잘 발휘한다고 하면 충분히 잘하고 또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를 끝내니까 약속한 시간이 딱 돼버렸는데 원래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그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좀 받아서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환경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생각한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던지고 종료하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간도 좀 부족해서 아까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시스템 아키텍처가 하나의 작가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스템 아키텍트를 많이 이제 양성하면 좋은데 뭐 최소 대학원 과정에서 뭐 칩 설계를 몇 번을 해봐야지 뭔가 이게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자격이 생길 텐데 혹시 뭐 좀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 혹시나 좀 여쭤봅니다. 예,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인더스트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학과 이제 대학은 사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칩 하나를 제대로 스펙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하고 그거를 한번 칩을 만들어봐서 테스트까지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게 등장할 텐데 그 알고리즘을 이거를 하드웨어로 구현할까, 소프트웨어로 구현할까, 어떤 게 이펙티브할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칩을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해보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FPGA까지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넘어와서는 기업은 사실은 조금 이제 그 다양한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다양성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칩 엔지니어인 동시에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두루 다 보면서 전체 시스템과 아키텍처를 올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인더스트리가 좀 꾸준히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TSMC 같으면 뭐 레티클 4개 사이즈를 해당하는 뭐 2500mm 스퀘어 정도의 그런 실리콘 인터포저를 기반으로 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다리 업체가 직접 그렇게 패키지 서비스까지 하면 진짜 막강한 파워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물론 국내에도 대기업이 있지만 직접적인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일반 설계 기업이 그 오사트 기업을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 텐데 우리도 진짜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스티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인터포저를 하는데요. 그 인터포저를 하려면 라인 하나만 제대로 까는데도 이제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패키징 파운더리 쪽이 가장 잘하는 데가 뭐 네페스나 시그네틱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정도인데 그 정도 투자를 감내할 만큼의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주자는 그래도 삼성전자 정도 수준인데 이미 그 한 10년 정도 이제 딜레이 돼서 이제 겨우 이제 삼성전자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표 주자도 지금 TSMC를 따라가는데 한 10년이 이미 뒤처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패키징은 더 훨씬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ASE나 스필과 같은 대만에서 가장 패키징 파운더리에서 투입하는 R&D 비용과 저희 쪽 그 패키징 그 파운더리 회사에서 투입하는 R&D 비용을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벌써 이제 패키징 부분에서는 많이 뒤처졌고요.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 노력이 그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금은 거의 TSMC하고 ASE 스필, 물론 AS하고 스필이 합병이 됐습니다만 그쪽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패키징 파운더리하고 삼성전자의 기술력 차이, 투자력의 차이는 너무 크고요.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너무 전공적만 강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말씀드렸듯이 칩 쪽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칩 쪽에서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버든을 누가 띄었냐면 같이 함께 안냐면 패키징 쪽이 껴안습니다. 근데 투자가 적절하게 안 되면 그런 것을 한쪽 다리만 이제 갖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충북도에서 그런 이제 패키징 관련된 중요성을 알고서 예타 지금 제안서도 제출해서 뭐 심의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방금 최강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가 좀 굳건히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인력들도 국내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대학에서 현재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인력적인 기반도 점차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오늘은 그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네,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분야 관련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흥북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